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홍콩에서 77년 만에 최악의 불이 발생해 홍콩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제 오후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된 불로 최소 55명이 숨지고 300명 가까운 실종자가 생겼습니다. 불길은 잡혔다는데 밤새 30층이 넘는 아파트 7개 동이 불에 타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도 한창인데 바람이 강해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먼저 신은서 기자입니다. 32층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탈출한 주민도 있지만 다수는 갇혀 있습니다. 佢係有個 BB， 佢係老人家，咁我都覺得都唔知，我哋都做唔到。我頭先打電話俾佢，仲喺屋企嘅。 현지 시간 어제 낮 3시쯤 홍콩 북부 타이포의 아파트 단지에 불이 났습니다. 1983년 지어져 2,000세대 4,600여 명이 거주하는 대단지로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이 불에 타면서 소방관을 포함해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300명이 넘습니다. 176명이 숨진 1948년 화재 이후 77년 만에 대참사입니다. 정부 보조 공공주택이 많은 지역인데다 80년대 지어진 아파트 단지여서 65살 이상 고령층 입주민이 40%에 달했습니다. 冇借我太太度，但係因為樓梯都係曬濃煙啊，咁佢都走唔到啦，已經黑掹掹睇唔到。 당국은 화재 등급을 최고 수준인 5단계로 격상하고 소방관 800명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바람까지 불면서 화재 진압과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he temperature inside the fire scene is still very high, so we have difficulties in proceeding to upper floors of two of the buildings. 수사 당국은 과실치사 혐의로 건설사 임원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불이 난 아파트 단지는 1년 넘게 보수공사 중이었습니다. 마치 묶어놓은 배에 불이 붙듯 건물 7개 동으로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다는데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용 대나무 구조물과 그물망이 화재를 키운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자민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외벽을 덮은 초록색 그물망을 타고 치솟습니다. 장작이 타들어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대나무 구조물이 통째로 뜯겨 떨어집니다. Fire is spreading quickly to nearby buildings, and also debris and scaffolding of the affected buildings are falling down. 화재가 난 곳은 42년 된 노후한 아파트 단지로 지난해 7월부터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홍콩은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도시지만 공사 현장에선 여전히 대나무 구조물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이 화재를 키운 것으로 지적됩니다. 외벽을 뒤덮은 그물망과 건물 내외부에 쓰인 스티로폼도 불쏘시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嘅窗出邊呢係發現有啲發泡膠嘅包封嘅。 동 간격이 좁은 홍콩 특유의 단지 형태도 불길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진압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跟住我聽翻啲居民講，佢就其實係冇響過阿冷嘅。 홍콩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대나무 구조물을 점차 퇴출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지난달에도 시내 고층 빌딩 대나무 구조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최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보수 정당을 없애려는 공작이라고 반발하면서 떳떳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 구속 여부는 계엄 1년이 되는 날쯤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연말 전국에 상당한 분기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에 나선 추정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극한 대립만 남은 정치 현실이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특검의 영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응원한 뒤 모두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특검의 야당 탄압을 성토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들은 찬성 버튼은 그냥 찬성 버튼이 아니라 내란몰이 종식 버튼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 그냥 지나가세요. 다음 주 초로 예상되는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계엄 1년을 맞는 국민의힘의 행보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이른바 계엄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최근 지인들에게 과거와의 절연을 강조한 걸로 알려졌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금은 사과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장동혁 대표의 고심 더 깊어질 듯합니다. 이채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과거 함께 일했던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이 잘 되는 게 나라가 사는 길이라며 계엄 1년에 국민들에게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선 과거와의 절연이 필수적이라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참석 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 선행돼야 국민들이 사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이런 뜻은 당 지도부에도 전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국회를 찾아 사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5번을 하면 어떻고 100번을 하면 어떻습니까? 진정성이 국민께 가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심을 담은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초대선 의원들 사이에선 전향적 메시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가 불발될 경우 의원들끼리 별도의 사과문을 발표할 거라고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는 계엄 1년 메시지와 관련해 당 안팎의 의견을 듣고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장 대표는 사과를 하더라도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석방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추경호 내란 전쟁입니다. 네,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만 체포동의안 가결이 됐습니다. 네. 근데 여야가 이제 명운을 건 싸움이 시작됐다 이런 해석이 있던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이 추 의원 체포안은 단순히 개인의 구속 여부를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국민의힘 전체가 내란 정당의 멍해를 쓰느냐 아니냐가 달린 일인데요. 추 의원은 계엄 당시 원내 사령탑이었습니다. 만일 추 의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다면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몰리게 됩니다. 민주당은 아마 그 즉시 위헌 정당으로 제소해 해산시키려 할 겁니다. 위헌 심판이 시작된다면 정상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힘듭니다. 또 당의 존립마저 걱정해야 할 겁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정부 여당이 무리한 내란몰이로 야당을 탄압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계엄 1년인 12월 3일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는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핵심 쟁점이 추 의원이 불법 계엄에 협조했느냐 아니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추 의원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이 계엄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을 했는데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런데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권한남용 혐의는 영장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이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해서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는 혐의인데요. 특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가 안 되게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추 의원은 당시 국회가 폐쇄돼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서 그래서 장소를 바꾼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통화에서는 미리 계엄 사실을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런 취지의 말만 들었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법원이 추 의원 영장을 인용할지 안 할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네. 이 영장만 보면은 이 내란에 협조했다는 증거가 뚜렷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진술이 일단 없고요. 그다음에 의총장 변경만으로는 이게 내란 가담이다 하기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는 지금 특검이 영장 심사 때 뭔가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나 다른 인사들과 이 추 의원이 대화를 했다거나 그걸 들은 증인들을 혹시 내세우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인데 아직 소문 수준입니다. 야당은 아무 증거도 없고 혐의 성립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현재 진술과 증거만으로는 구속이 확실치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만 네. 추가 증거가 있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자, 그럼 계엄 1년의 정국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아마 안도의 한숨을 일단은 돌릴 것 같은데요. 네. 내부적으로 대역 강경투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계엄사가 윤어게인 단절 이쪽으로 갈 것이냐를 놓고 노선투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 여당은 내란몰이 전략에 역풍을 맞을 텐데요. 플랜 B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네. 뭐냐 하면 특검의 영장을 줄줄이 기각시킨 사법부에 대해서 총공세로 나갈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 폐지, 대법원 증원 등 사법개혁몰이로 전환할 거란 얘기입니다. 만일 영장이 인용된다면 이 여당은 곧바로 위헌정당 해산 절차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네, 운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네. 한번 지켜보죠. 베이지터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 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TV조선이 확인한 고소장에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주변 만류에도 장 의원이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TV조선은 약 1년 전 이 사건을 취재했지만 피해자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다투는 걸 꺼려했고 보도를 원치 않아 당시 기사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해자가 장 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결심하면서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황정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술자리에 나타난 남성이 누군가에게 강하게 항의합니다.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지난해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의 저녁 술자리 도중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TV조선이 확인한 영상을 보면 뒤늦게 합류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고개를 잘 가누지 못하는 한 여성 비서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의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게 해당 비서관과 상황을 목격한 다른 비서관들의 주장입니다. 그때 손님들이 좀 많았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경찰이 직접 여기 식당 안까지 들어왔던 거예요? 이 비서관은 그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한거불능 상태였다며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이 지나 고소를 결심하게 된 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복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오다 용기를 내게 됐다며 철저한 보호 조치를 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장경태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피소 사실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지 2시간여 만에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은 오후 2시 본회의 시작 직전에 알려졌습니다. 본회의 표결을 마치고 나온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깐 있다가 간 것밖에 없는데요? 무슨 사실이 없는데 뭘 설명하죠? 당일에 진행 자체는 없었다는 없었습니다. 네. 장 의원은 이후 조승래 사무총장에게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후 4시쯤 윤리감찰단에 장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지 2시간여 만인데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장 의원의 입장과 입증 자료 등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9월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의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2차 가해 논란 때도 곧바로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10여일 만에 당원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와 처분 결과에 따라 장 의원의 국회 법사위원직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의원이 법사위에 있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나경원 의원 등은 항소를 제기해 2심 재판은 열립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오후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오후에 발표한 겁니다. 앞서 검찰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고 지난주 1심 법원은 5명 모두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6년이 지난 만큼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장동 항소 포기를 의식한 결정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검찰 내부 지침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직 차장검사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항소 자제 발언을 의식한 결정이라고 했고 전직 부장검사도 함부로 항소 안 한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10명을 고려한 결정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여당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은 내일 열립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해 첫 징계가 내려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처분이 부족하다며 더 강하게 징계하라고 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승인했다고 설명합니다. 대통령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징계 상황까지 모두 점검하겠다는 건지요. 최홍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은 박한수 계엄사령관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이른바 계엄버스에 몸을 실은 겁니다. 총장님께서 새벽 3시에 버스로 부장들을 육군본부에 있는 부장들을 올라오라고 지시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김 실장은 최근 지난 8월부터 시작된 국방부 자체 감사에서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근신 10일의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방부가 내린 첫 징계였는데 군인권센터는 어제 국방부 차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오늘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안규백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달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 전역을 신청한 상태였는데 국방부는 수위를 보다 높여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감사원이 내부 TF를 가동해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를 사실상 뒤집는 결과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전 정권의 정책을 문제 삼은 건데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 근거 없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전 정권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들춰낼지 자못 궁금합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는 5년간 매년 2,000명을 더 뽑겠다는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5년까지 의사 15,000명이 부족할 걸로 예상되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결과 이 숫자가 시점과 조건이 다른 연구 결과를 단순 합산한 것이라며 부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추진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였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하였습니다. 당초 복지부는 매년 500명 증원을 계획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인원이 늘어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언급하자 복지부가 매년 1,000명씩 총 5,000명을 늘리는 방안으로 수정했고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한 뒤 매년 2,000명으로 조정됐단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과도한 정책감사 자제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정책감사 폐지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개원 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에 감사 필요 사항을 알려달라는 공문까지 보내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가 4번째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오로라 관측을 위해 처음으로 야간 발사에 도전했는데 발사 가능 시한 1분을 남겨놓고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먼저 오현주 기자입니다. 3, 2, 엔진 점화, 이륙. 새벽 1시 13분, 굉음과 함께 불꽃이 내뿜으며 누리호가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발사 2분 2초 후 1단 로켓과 분리, 이후 페어링과 2단 분리, 3단 점화까지 마치고 발사 12분 21초 후 목표 고도인 600km에 도달한 누리호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시작으로 부탑재 위성 12기를 분리했습니다. 지난 3번의 발사 때보다 엔진 성능이 향상되면서 비행 시간도 18분 25초로 줄었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의 첫 교신도 성공했습니다. 남극 세종기지에서 1시 55분 차세대 중형위성의 신호 수신도 확인하였습니다. 오로라 관측을 위해 새벽 발사를 선택했는데 고비도 있었습니다. 발사를 앞두고 압력 센서 신호 이상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18분 지연되며 발사 가능 시한 1분을 남겨놓고 발사됐습니다. 앞으로 중형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 위성들은 신약 개발과 해양 기상 정보 수집 등 각자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국가 우주 개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2026년과 27년 두 번의 발사가 더 남았습니다. 반복 발사로 기술 신뢰도를 높여 본격적인 민간 우주 산업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는 국내 최초로 민간 기업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우주 산업과 비교하면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이번 발사의 의미와 남은 과제를 임유진 기자가 짚었습니다. 발사대에 우뚝 서 있는 누리호 4호기.
제작부터 조립, 발사 직전까지 모든 과정을 민간 기업이 주도했습니다. 그동안 누리호 1, 2, 3호는 정부가 제작을 총괄했지만 지난 7월 기술을 이전받아 첫 도전에 발사에 성공한 겁니다. 어떤 우주와 또 대기권과 또 육상, 이 다계층 방어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또 향후 미래 전장에 있어서 우리 국가 안보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로 첫 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경제성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주청은 내년과 내후년 5, 6차 발사 때 발사 비용을 더 낮추고 장기적으로 재사용 발사체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은 그때의 탑재체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는 방식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주청과 협의를 해서 발사 공백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2028년 7차 발사를 추진하고 8차 이후엔 해마다 쏘겠다고 했지만 아직 관련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지난달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전 연인이 체포됐습니다. 처음엔 살인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국 자백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충주호 인근 흰차 한 대가 호수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사람만 걸어 나옵니다. 이틀 뒤인 어제 이 남성은 충북 진천의 한 식당에서 경찰에 체포됩니다. 전 연인인 50대 여성을 폭행 살해한 뒤 시신과 여성이 몰던 흰색 차량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입니다. 하지만 인양된 차량 안에서는 혈흔만 있었을 뿐 여성은 없었습니다. 크레인이 와갖고 차 빼고 국가서가 와갖고 검사하고요. 그 앞에서 조수소 쪽에서 혈흔이 나왔는데 경찰은 실종 여성을 찾기 위해 충주호와 김 씨가 간 것으로 의심되는 옥성 저수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동동선에 그 근처가 있어요. 그래서 추정하는 거죠. 다른 것도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피의자 김 씨는 실종 여성의 차를 거래처에 숨기고 번호판을 바꾼 뒤 호수에 버렸습니다. 휴대전화에선 안 아프게 죽이는 법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또 실종 여성과 결별한 뒤 여러 차례 다툰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최초 폭행 혐의만 인정했던 김 씨는 2차 조사 과정에서 살인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60대 대리기사가 차에 매달린 채 1.5km를 끌려가다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대리기사를 부른 3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흰색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발 한쪽이 나와 있고 잠시 뒤에는 모자가 밖으로 떨어집니다. 운전석 쪽에 누군가 매달려 있는데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빠른 속도로 달려 사라집니다. 차량에 매달려 있던 사람은 60대 대리기사 김모 씨였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김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숨졌습니다. 차량은 대리기사를 매단 채 1.5km를 달리다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30대 남성 운전자는 사고 12시간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만취 상태에서 김 씨를 폭행하고 차 밖으로 밀쳐낸 뒤 운전했는데 김 씨는 안전벨트 때문에 그대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사람이 숨졌는데도 30대 남성은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숨진 김 씨는 10년 전부터 대리운전을 하며 두 자녀를 홀로 키웠습니다.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장거리를 선호했는데 사고 당일 대전에서 청주까지 4만 원을 벌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참혹해서 펑펑 울었어요, 진짜. 너무 무섭다. 경찰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녹음 등을 토대로 30대 남성을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초코파이 하나, 커스타드 하나 이렇게 고작 1,000원 남짓한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죄로 재판까지 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소속 40대 직원은 냉장고에 있던 간식을 꺼내 먹었습니다. 초코파이 1개와 커스타드 1개, 가격으로는 1,050원입니다. 그런데 물류회사 측은 절도 혐의로 고소했고 기소된 직원은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되는 보안업체 직원은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을 앞두고는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국민 법감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검찰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의가 없었다며 아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탁송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의 진술에 비춰봤을 때 사무실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관행이 존재했다고 봤습니다. 기소가 되는 바람에 피고인도 굉장히 오랜 기간 고초를 겪었죠. 재판부에서 이해를 하셨으니까 무죄를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 복귀의 길이 열린 보안업체 직원은 노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와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외환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의 급증도 고환율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당국에서 내놓은 이딴 발언에 서학개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한 은행 환전소. 달러를 살 때 환율이 1,526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0에서 70원을 넘나들며 고공행진 중이고 체감 환율은 이미 1,500원을 넘어선 겁니다. 여름방학에도 해외여행 한번 갔었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놀랐어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좀 더 오른 것 같은데. 한국은행은 오늘 집값과 고환율을 이유로 들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특히 서학개미가 크게 늘면서 고환율이 고착화하고 있다며 해외 쏠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외국인에 의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해외 주식이 쏠림 현상을 막아주면 또 빠르게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해외 주식 양도세 강화 카드도 열려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외환당국 고위 관계자의 이딴 발언에 서학개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무조건적인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거는 조금 옳지 않은 처사가 아닌가.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추가 과세를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이버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오늘 합병을 공식화했습니다. 핀테크 공룡이 탄생한 셈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업비트에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해킹을 당해서 수백억 원대 코인이 유출됐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오늘날 12시 33분쯤 업비트 대표이사 명의로 올라온 공지글입니다. 일부 코인이 비정상 출금됐다며 해킹 피해를 알렸습니다. 지금 금액이 445억이다라는 거고 동결된 게 23억이다. 업비트에서 해킹 피해가 탐지된 건 새벽 4시 42분쯤. 솔라라 등 24개 코인 445억 원어치가 주인을 알 수 없는 계좌로 유출됐습니다. 이 여파로 가상자산 입출금이 하루 종일 중단됐습니다. 업비트 측은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킹이 탐지된 지 7시간이나 지난 시점에 투자자들에게 알렸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선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을 공식화하는 행사가 오전 11시까지 진행되다 보니 그걸 피해 늦게 알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두나무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업비트는 6년 전 같은 날짜에 580억 원을 해킹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해킹 배후는 북한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소행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다른 해킹 조직의 모방 범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금감원은 조사관을 보내 업비트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활동 기간이 내일 끝나는 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전 정부 인사 6명을 기소했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을 숨기기 위해 이종섭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해외에 도피시켰다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했습니다. 임명 나흘 만에 출국 금지가 해제됐고 이 전 장관은 곧 출국했습니다. 해병특검은 대사 임명이 이 전 장관 도피 목적이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인 이종섭 전 장관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중대한 범행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이 본인에게 미치는 걸 우려해 호주 대사로 보냈다는 겁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지시로 법무부가 이 전 장관 출국 금지를 해제했고 외교부는 대사 임명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5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영장 10건을 청구했다 9건이 기각된 해병특검은 내일 수사기간이 종료됩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과 관련해 고인을 조사했던 경찰관 3명을 파견 해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압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고인 측 변호사는 엉터리, 셀프 감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0일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이 남긴 자필 메모엔 강압수사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억지로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박아 넣은 겁니다. 속칭 조서를 꾸몄다고 그러죠. 특검은 지난달 17일 담당 수사관들에 대해 정식 감찰에 착수했고 40여일 만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법상 수사권과 징계권이 없어 강압적 언행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현 단계에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조사실 내 CCTV가 없어 감찰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수사관 3명이 계속 근무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파견을 해제해 원소속인 경찰로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셀프 조사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내부 감찰로 진행이 된 결과이다 보니까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 위원을 포함한 감찰을 진행한다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고인 측 박경호 변호사도 말도 안 되는 셀프 감찰이라며 특검이 떳떳하다면 피의자 신문조서부터 공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일당 중 남욱 변호사는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추징할 것을 전제로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에 묶어놓았던 청담동 건물에 대해 조치를 풀어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예견했던 상황인데 앞으로 줄줄이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 걸로 보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추징 보전한 청담동 건물입니다. 남 변호사가 지분 50%를 소유한 A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추징 보전을 풀어달라고 낸 소송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소 제기하신 혹시 100이라도 법원은 검찰 측을 상대로 동결 조치를 유지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따졌습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 선고가 났냐며 추징을 전제로 재산을 묶어둔 것인데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이에 A법인 측은 대장동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추징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났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면서 추징 보전 명령은 효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검찰 측은 민사소송에서 추징 보전은 다툴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그죠. 추징 보전 그거는 민사 재판하고는 또 좀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재판을 시작으로 7천억대 개발 이익이 차례차례 대장동 일당에게 온전히 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미 백악관 바로 앞에서 순찰하던 주방위군 2명이 총격을 받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교차로 곳곳에 경찰차가 서 있습니다. 인근 도로는 전면 통제됐고 총을 든 경찰이 길 곳곳을 막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후 2시 15분쯤 백악관 주변을 순찰하던 웨스트 버지니아 주 방위군 병사 2명이 총격을 당했습니다. Where two of our brave members of the National Guard and the Department of War were brazenly attacked in a horrendous act of violence. They were shot. They're in critical condition. 네, 이곳은 총격전이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백악관에서는 불과 걸어서 1분여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요. 사방에 처진 통제선 너머 공간에서 총격전이 발생했던 겁니다. 일시적으로 백악관 문도 닫았습니다. 중상을 입은 용의자도 현장에서 다른 주 방위군들에게 체포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아프간 국적의 29살 이민자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배후 세력이 없는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So no, at this time there was no indication that there was any other suspect. The one suspect that was involved in this incident, they were shot during the interaction.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용의자를 짐승에 빗대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가장 큰 명절을 앞두고 대낮 도심 폭판에서 군인을 노린 총격 사건에 미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500명 추가 투입을 지시하는 등 한층 더 강화된 치안 유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이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AI 산업과 성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습니다. 이들은 혁신을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먼저 노도일 기자입니다. 전 세계 자본이 몰리고 있는 AI 산업.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선도그룹을 따라잡기 위해선 실험과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Learn how to use AI properly is going to require experimentation. 기업들이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To see if their ideas actually work, so that they are focused less on trying to meet regulatory needs and more focused on the business idea itself. 전력 부족 같은 당장의 현실적 문제보다는 기술 발전 등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TPU라는 형식으로 특화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NVIDIA GPU를 사용한 모델들보다 10배 이상의, 100배 이상의 전력 효율성을 이제 보여주는 상황이 됐거든요. 글로벌 석학들은 혁신 성장을 위해서 산업, 투자, 노동 등 전 분야에 걸쳐 생산적이지 못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위축시킨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can entail significant costs in terms of lower productivity because it prevents workers from moving quickly from dying jobs and industries to future jobs and industries. 전문가들은 빠르게 바뀌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정책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오늘 포럼에선 K-컬처도 주목받았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부터 K-푸드까지 문화 강국의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속 아이돌 그룹 사자보이즈의 노래가 나오자 실사판 무대가 펼쳐집니다. 노래 소다팝의 안무 창작자로 전 세계인의 챌린지 열풍을 이끈 하성진 씨는 청중들과 함께 호흡도 맞춰봅니다. 품새 동작 찌르기를 손바닥을 쭉 핀 상태에서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인 무술감독 태미 씨는 캐릭터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태권 요소를 입혀 생동감을 더했습니다. 태권도의 점프, 회전, 발차기를 단순 기술이 아닌 캐릭터의 감정, 성장, 드라마로 변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사들은 K 콘텐츠가 단순히 해외에 파는 콘텐츠를 넘어 전 세계에 한국의 생각과 문화를 알리는 새로운 창구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이 수정 밑에 냅킨이 없었습니다. 또 목욕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초록색 땡땡이잖아요. K푸드를 K컬처와 연계해 라이프스타일 패키지로 확장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음식이 이거하고 똑같은데
어제 나와 오늘 내가 본 모든 컨텐츠는 내일의 나를 만들 거예요. K푸드의 균형 잡힌 재료 구성과 철학이 담긴 조리 방식은 삶의 태도와 연결된다는 시각도 제시됐습니다. 기에 보면 쌀민자가 들어가거든. 이게 쌀을 먹으면 기가 생긴다고 옛날 사람들이 본 거지. TV조선이 주최한 2025 글로벌 리더스 포럼은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Just say mercy. 13세기 잉글랜드의 칼날 아래서도 월레스는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를 외쳤고 숨졌습니다. 피해 시대였죠. 그러다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면서 처절한 보복은 사라졌습니다. 정치도 칼 대신 말로 하는 싸움이 됐습니다. The filibuster really is the right to unlimited debate. The minority can always have the right to speak. 특히 필리버스터는 소수파에게 허락된 마지막 말의 힘, 민주주의의 브레이크입니다.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는 민주주의의 가드레일로 상호 관용을 들었습니다. 적이 아니라 경쟁자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말마저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려는 겁니다.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외 조항을 없애 의원 60명이 회의장을 지켜야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법을 바꾸려 합니다.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1973년 유신 체제 때 사라졌다가 2012년 국회 선진화법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당시 2당이었던 민주당은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내로남불이 바로 이런 겁니다. 물론 필리버스터 의원만 남고 나머지는 편히 쉬는 거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반지를 가진 민주당의 거침없는 속도전이 심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폭주 기관차에 대항하는 적절한 브레이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마저 약화시키려는 건 심각한 소수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을 건국한 토머스 제퍼슨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제퍼슨은 국회 다수당이 선출된 독재자로서 다수의 폭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할 위험성을 깊이 우려했습니다. 그 경고가 2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놀랄 만큼 맞아떨어지는 건 우연일까요? 불편하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대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억누르는 순간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입틀막 정치가 현실이 될 겁니다. 11월 27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그 입 다물라였습니다. 오늘 곳곳에서 겨울을 재촉하는 비나 눈이 내렸습니다. 전북 산지로는 하얗게 눈이 쌓였는데요. 내일은 옷차림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나고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를 보이겠고 체감 온도는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더욱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 춘천 영하 4도까지 떨어지고요. 한낮에는 서울 7도, 대전과 광주, 대구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12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한층 더 강한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